미키 세븐틴이 개봉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 지도 보름이 다 돼가네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영화를 보지 않은 시점에 미키 세븐틴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 영화가 복제인간이라는 SF 장르에 있어 흔히 쓰여왔던 소재를 반복하였다는 점과 평소보다 많은 제작 비용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점에서 과연 봉준호 감독이 흥행적으로 이 영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 이 영화를 2회차 관람했고 이미 국내에는 130만이 넘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흥행을 떠나 제가 느낀 이 영화는 봉준호스럽지만 SF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잘하는 방식을 다방면으로 보여줬지만 SF 장르라는 것에 잘 버무려지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지금부터 이 영화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 영화에 관련된 정치적인 이야기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화 속 인물이 실존하는 특정 인물을 묘사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정치적 성향과 의도가 어떻다 등등 솔직히 영화를 2번 본 입장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입장이 다른 만큼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감상의 무게감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이에 관련돼 꽤나 노골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거라면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영상에 싫어요 누르시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키 세븐틴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와 저만의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That's it. Mickey, deep breaths, fill your lungs. 영화는 미지의 행성 니프라임에서 홀로 탐사를 하다 조난을 당한 미키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이 미키는 17번째 복제인간인데 그는 지구 밖 우주로 넘어와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을 얻어 활동을 하게 되죠. 익스펜더블은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투입되고 각종 임상실험을 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어차피 신체가 훼손되거나 쓸모가 없어진다 한들 다시 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실험실에 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러닝타임 초중반 동안 그가 왜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지금의 17번째 복제인간이 되기까지 어떠한 죽음의 과정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상당히 유쾌한 방식으로 말이죠. He's alive. I'm fine. See you tomorrow. 저는 이게 참 봉준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프린터기에서 복제되고 쓸모가 없어지면 용광로 같은 곳에 산채로 버려진다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고 섬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봉준호 감독은 이 과정에서 실험 연구원들이 복제기계의 선을 무심코 빼먹는다던가 미키를 트레일러로 받치지 않아 땅바닥에 내팽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심지어 아직 몸 전체가 프린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에 실험용 주사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의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며 관객들로 하여금 사람 미키를 물건처럼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이 과정이 잔인하기보단 우스꽝스럽다고 받아들이게 만들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영화는 처음 미키 세븐틴이 조난을 당했던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미키는 흉측한 괴물이자 이 행성의 주인인 크리퍼라는 종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다시 또 한 번 죽음을 직감하죠.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한 번에 자신을 먹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는 달리 그는 너무나 멀쩡하게 조난당한 장소에서 크리퍼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게 되고 기지로 무사히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복제되어 버린 미키 18과 마주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원작보다 10번이나 미키를 죽이면서 만들어낸 미키 세븐틴이기 때문에 이 인물의 입장과 감정에 이입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이 미키 18이라는 또 다른 나와 어떤 갈등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굉장히 기대되었습니다. Fighting right to the end.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주인공 미키보다는 주변 인물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영화에 대한 저의 집중력 또한 떨어졌습니다. 물론 빌런으로 나오는 정치인 마샬과 그의 부인 일파에 대한 서사를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어떤 거대한 적 혹은 갈등 구조로 보여준다기보단 보여주기식 선전을 중시하는 광대 정치인 소스라는 사치품에 집착하는 영부인같이 뭔가 엉뚱하고 허술한 캐릭터를 그리다 보니 영화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이 정치인 부부의 세력과 맞서는 집단이 등장해 이 정치인들이 일으킨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고발을 행하겠다고 세력 간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모르게 중간 이야기가 붕 떠버린 느낌까지 받게 되었죠. So good.
이 영화가 지난 기생충과 같이 긴장감 있게 전체 런닝타임을 가져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생충은 하층민을 대변하는 기특가족의 선 넘는 행동과 그들을 무시하는 상류층인 동익가족 그리고 문광이라는 가정부 사이 긴장감 있는 장면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영화 속 이야기를 바라봐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감정을 이입하기가 쉬웠죠. 하지만 이 영화는 상류층과 하층민 간의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허술한 부분이 있고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보기에도 명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버립니다. You're applying to be an expendable? You read through the paperwork. 매력적인 갈등 구조가 없다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반전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영화는 영화 시작부터 평면적인 인물들을 배치하였고 끝끝내 어떠한 반전도 없었습니다. 입체적인 인물을 그려내고 그 속에서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봉준호 감독이 가장 잘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 영화가 아쉬웠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But I'm you. 그렇다면 미키라는 인물의 성장 과정에 중점을 맞춰 이 영화를 보면 느끼는 바가 달라질까요?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만 미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려면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키의 여자친구로 등장하는 나샤라는 존재죠.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인물은 미키가 아닌 나샤입니다. 영화 중반부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 모두에게 흥미를 갖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이 나샤라는 인물이 미키가 복제인간이라서 신기한 마음에 흥미를 느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사랑이란 나를 위해 이성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녀는 미키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저항하고 그를 대변하며 사실은 실험실 쥐와 같이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를 누구보다 사랑으로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었죠. What's it feel like to die?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본 미키에게서 약간의 다른 느낌을 준 건 바로 카이라는 인물입니다. You're just a person. 그녀는 미키와 임무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니퍼를 잃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죽은 제니퍼를 위해 미키에게 죽는 건 어떤 기분이냐는 다른 사람이 매번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타인을 기리는 순수한 의도를 갖고 질문했기 때문에 미키도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죠. No matter how many times I always feel scared. 그래서 인간적으로 잠시나마 카이에게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본 시점에서 미키를 향한 나샤의 행동까지 돌아보면 100% 미키라는 인물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나샤는 그에게 이런 질문이 전혀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곁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만 보고 슬퍼해 주었으니까요. 영화가 끝나고 이 나샤라는 인물을 곱씹어 봤을 때 이 영화가 다소 많은 가지를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풍자, 계급 간의 갈등, 제국주의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집중해야 할 소중한 가치에 대해 조금은 갈피를 찾기 어려웠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저 영화가 처음부터 앞세운 복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나샤라는 인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영화가 조금 더 여운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미키 에이틴은 같은 미키라는 인물에서 나왔지만 미키 세븐틴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보여주죠. 저는 이런 매운맛의 미키와 순한맛의 미키가 나온 예고편을 보며 기대되는 점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키 세븐틴이 크리퍼라는 종족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 중 어느 인물이 살아남을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아직까지도 충격적입니다. 영화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 미키 세븐틴은 마마 크리퍼라는 그들의 리더에게 왜 자신을 살렸는지 물어보는데 그는 대수롭지 않게 그럼 죽이니?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에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위해 하나쯤은 이라고 생각하는 성숙하지 못한 인간과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를 전체로 여기고 그게 자신의 종족이 아니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또 한 번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인 어떤 미키가 희생되었을까에 대한 답변 혹은 결말은 사실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미키 1이든 미키 7이든 미키 18이든 다 소중한 미키이고 다 행복할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면 특정 미키를 죽이는 것이 아닌 누가 죽었는지 모를 열린 결말을 주었다면 어땠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샤가 두 미키 모두를 사랑했던 것처럼 영화가 진행되며 저를 포함해 관객들 모두가 어떤 미키든 그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고 그들 또한 영화 내에서 주어진 그들의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된 미키가 죽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남기기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미키 18이 희생을 하는 것이 영화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찝찝하더라도 조금 더 여운을 주는 열린 결말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끝으로 이 영화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많다는 사실은 영화의 호불호를 떠나 극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이건 아니라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You're such a little bitch. But I'm you. 지금까지 무비텍이었습니다.